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선은 그 자체로 성리학의 최고 개념으로서 리의 현실적 구현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논문에서 이것을 리국체제, 리로서의 국가, 체제라고 부르는 관념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유교 진리 국가로서의 조선이라는 은유적인 함축을 뜻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관념은 성리학적인 리의 실제성을 역사적인 봉건국가로서 조선의 실제성과 등치시키는, 동일화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사실 일종의 성리학적 사관이죠. 다시 말하자면 조선과 조선의 역사적인 의미를 성리학적인 진리 개념인 리 개념과의 연관성 속에서 독해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념적, 이 리국체제라는 관념을 세분화하면 서로 세 가지 서로를 지탱하는 하부 관념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첫 번째 리의 기원으로서 중국체제다 이렇게 부르죠. 다시 말하자면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이 중국체제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명나라에 투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리의 상징으로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라는 데서 왕국체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왕이 조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왕권에 대한 성리학적인 기초라고 볼 수가 있죠. 셋째, 제가 가장 특이하게 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리학자들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사족 집단, 우리가 흔히 양반 사대부라고 말하는 이 사족 집단이 이 나라의 건국에 기여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나타난 관념 체계가 있는데 저는 그걸 사족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에 따르면 조선은 사족 집단이 만들어낸 나라이고 따라서 조선의 내재적인 지배 중심은 사족이다라는 관념이죠. 이런 관념들을 조선의 역사적인 계기들하고 연결 지어보면 16세기 중후반 퇴계, 고봉, 율곡, 성리학의 역사적인 의의를 부분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명나라가 망하기 이전인 1644년 이전 두 차례의 외란과 호란으로 왕국체제의 이념적 정당성이 뒤흔들리기 이전 1589년 사족집단의 적대적인 분열, 기축국사죠. 이 확인되기 이전에 나타난 성리학적 사유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살았을 때 중국체제는 건실했죠. 이 중국체제의 정당성을 가르쳐줬던 게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사족집단들은 중국체제, 중국 중심의 세계체제를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생각은 그 명나라가 조선의 원군을 보내서 왜군을 물리친 게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만들어주는 애다 라고 하는 독특한 조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왕국체제는 위기를 겪지 않았고 동서분당은 나타났지만 사족집단들은 아직 심하게 분열되지 않았기에 큰 의미에서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체제에 대한 의심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성리학자들의 사유는 조선 성리학자에서의 무의식적으로 내재적이고 잠재적인 문제, 다시 말하자면 왕국체제라는 관념과 사국체제라는 관념의 협동과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리학적인 의의로는 리와 기의 성리학적 위상에 대한 이해로 나타났죠. 자, 조선이 하나의 왕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리학적 리는 먼저 왕에게 배당됩니다. 그러면 신하들 전체가 기에 배당되죠. 자, 이제 이런 시각에서 퇴계, 율곡, 고봉 세 사람의 대표적인 이기론적 진술을 해석해 보십시오. 왕은 리고 신하는 기라는 일반적인 구도의 바탕을 두고 보면 세 사람이 말하는 게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퇴계 선생의 유명한 성리학적 주장 이기호발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이기호발설은 언뜻 보면 균형적으로 보여요. 리와 기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사회 운영이다라는 발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기호발설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발설이 아니고 이발설이죠. 자, 이것을 왕은 리, 신하는 기에 대입해 보면 뭐가 됩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조선의 유지와 운영에 왕의 역할 강조에 대한 이론입니다. 즉 이황의 이기호발설에 포함된 이발설은 원리적으로
왕국 체제를 중심으로 거기에 사국 체제의 협조를 요청하는 성리학 이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보면 고봉 기대승 선생의 이기설, 사단 칠정론을 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기설의 특징은 이기 공발설이야말로 왕국 체제와 사국 체제의 상호 협력을 이상화하는 이론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하고 비교하면 율곡 2의 입장이 얼마나 단호하게 사국 체제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율곡 선생이 말하는 기바리승 일도설은 유의로서의 기하고 무의로서의 리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규정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이라는 역사적 구성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족 집단의 책무다. 그리고 리의 상징으로서의 왕은 군림만 뿐 지배하지 않는 무의로서의 주제로 가정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사족 집단의 자긍심하고 자부심을 표명하는 이론이죠. 단적으로 말해서 이황 선생의 이론은 왕국 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 선생의 이론은 사국 체제에 기울어져 있고 기대승 선생은 왕국 체제와 사국 체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황 선생의 이론이 사국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당연히 율곡 이 선생의 이론도 왕국 체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황 선생의 이론은 왕국 체제 속에 사국 체제를 포함하는 구조고 율곡 선생의 이론은 사국 체제 속에 왕국 체제를 포함시키는 반면 고봉 선생의 이론은 느슨하게 두 체제를 동일시하고 있죠. 역사적인 전개는 기대승 선생의 이론이 물러서고 이황 선생과 이 선생의 학설이 조선 성리학의 주류적 사고로 대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째서 다른 많은 성리학자들이 존재했음에도 퇴계와 율곡이라는 두 이름이 조선 성리학의 양대 조류를 대표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이 사람들의 성리학적 사유가 왕국체제와 사국체제라는 조선 사족들의 양대 두 가지 관념 체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퇴계 선생하고 율곡 선생의 사유는 고전적이면서 어느 정도 전형적이었죠. 문제는 19세기 조선이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중국 체제는 명나라는 1644년 몰락했습니다. 조선의 사족들은 명나라에 뒤이은 청나라를 중국 체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 체제의 바깥에서 이해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했죠. 북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자라면 소중화, 중화주의를 낳은 사람들은 후자입니다. 왕국체제는 임진왜란 시기에는 그 유용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1636년 병자호란 시기에는 그 무능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죠. 실질적으로 조선의 왕국체제, 왕이 중심이 된 체제는 1636년에 청나라 태종한테 절한 항복의 의사로 남한산성에서 절하면서 이론적인 파탄을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유효성이 남은 관념체제는 사국체제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학파는 바로 이 사국체제적인 관념을 옹호했던 율곡 성리학을 계승한 사람들이었죠. 기정진 선생 또한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정진 선생은 자신의 역사적이고 학문적인 유산을 종합 지향하려고 시도했죠. 이것은 이분의 성리학이 사국체제의 기초에서 왕국체제를 포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정진 선생은 사족 집단 자체를 리의 담지자로서 강조하려는 조선 후기 성리학의 경향을 이어받는 한편에 자신들의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리 개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리학적 사유를 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를 강화하고 종합 지향한다라는 방향성이 기정진 선생에게 사국체제하고 왕국체제를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그것이 외적으로는 리의 절대성 강화로 이어졌죠. 기정진 선생의 이런 성리학적 목소리 속에는 사국체제와 왕국체제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사실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건 리의 담지자로서 사족들의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위정척사에 기초한 사족 중심의
의병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조선을 보존하기 위한 현실 참여 활동으로 나타났죠. 다시 말하자면 노사학파의 의병운동의 기본적 특징은 봉건 국가로서의 조선을 유지하기 위한 사족 중심의 참여 활동,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파탄이 났지만 현실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던 왕국 체제와의 동맹을 리의 절대성 강조라는 표현으로 주장했던 게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설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왕국 체제와 사국 체제가 무너져가는 19세기 조선의 당면 현실을 위해 사족 집단이 최대한 분투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정진 선생의 제안이었죠. 그래서 이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에 기초한 문인 집단의 출현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의 외적 강요에 의해서 나타난 역사적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노사학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체적인 역량 투사를 위한 문인 집단의 형성은 사실 그 당시 성리학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죠. 2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노사학파는 노사선생연원록, 명남 최익현 계열에서는 채미연원록, 연제학파에서는 계산연원록, 간제학파에서는 관선록하고 화도연원록, 곽종석 선생의 문인 집단은 면문승교록, 이런 등등이 간행이 되고, 이들 문화에서 배출된 문인들의 문집에도 또 따로 개별 문인록이 수록되어가지고 각 학파에 학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왕국체제와 사국체제의 동맹이라는 형태로 리중심적인 성리사상들이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사국체제의 구성원들 사이의 동맹이라는 형태로 귀결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노사학파의 경우에 그럼 이런 집단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군산대 박학래 교수님의 선행 연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연구를 바탕으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대의 기정진 선생이 호남뿐만 아니라 경상우도 지역에까지 학문적인 명성을 떨치면서 본격적인 문인 집단들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남양사이,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남양사이를 43세라고 그랬는데 1843년이고 실제 기정진 선생은 46세였습니다. 정자설, 우기 등의 본격적인 성리학적 저술이 40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송시열의 유허지 가운데 하나인 고암서원의 중수기를 작성하면서 호남 지역 내에 이제 학자로서의 위상을 구체화한 시기였죠. 그리고 그 중심 강학지였던 장성의 하사로 이거는 이제 56세 때부터 강학 활동이 보다 활성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사선생 연원록 1961년에 나온 것만을 근거로 할 경우 직접 문의는 총 594명. 이 가운데 호남을 지역적 배경으로 하는 제자들이 전북 92명, 15.49%, 광주 95명, 16%, 전남 378명, 63.64%, 총 565명. 즉 노사학파의 직접 문의는 절대 다수가 호남 지역 출신입니다. 전체 문인의 95.12 정도가 호남 지역인데, 광주 전남이 473명, 광주 95, 장성 80, 담양 63, 화순 47, 곡성, 무안, 나주 등등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전북 지역은 전체 문인의 약 15%, 92명이 배출됐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은 장성하고 가까운 고창하고 순창입니다. 정읍과 남원도 있습니다만 고창이 39명, 순창이 16명, 정읍이 12명, 남원이 10명 이 정도 나옵니다. 경상우도로 눈을 돌리면 조금 다르죠. 경상우도의 직접 문인은 23명으로 직접 문인 전체 비율로는 3.88%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재전 문의로 넘어가면 270, 3전, 300명 등 오히려 시대가 지날수록 경상우도 문인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인 수에서야 호남 지역에 비해서 명백하게 열세였지만 1902년 친안정사에서 노사집의 세 번째 판본을 간행하면서 영남 우도 노사학파는 그 자신들의 근거에서 상당한 학문적 또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은 노사학파가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현재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노사학파는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을 기초로 호남과 영남 우도를 중심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후반까지 어쩌면 현재까지도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광범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학래 선생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정진으로부터 비롯된 노사학파 학맥의 250년에 걸친 계승은 19세기 중반까지 기호학계의 주변부에 위치했던 호남의 성리학적 위상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호남을 중심으로 서부 경남에 걸쳐 8천여 명을 상회하는 문인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이들의 활동이 중단 없이 20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근현대 한국유학의 중심지 중 한 곳이 호남을 비롯한 서부 경남임을 확인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조선이 사라지고 110년이 지난 21세기를 생각해 보죠. 인적, 물적, 지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인적 차원에서 삼전, 사전을 통틀어 8,000명을 헤아리던 문인 집단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사학파의 기본적인 관념적 기준은 노사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이전의 조선의 이미지에 맺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1879년 이전 체제를 택하죠. 그러나 1905년하고 1910년 조선의 망국은 명확한 물리적 실제로서 대중들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사학파의 구성원들이 이 시대 전환기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가보농민혁명,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사능약, 경술복지. 활동은 이어졌지만 변하지 않는 이념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사학파의 이념적 기초가 만민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는 유럽 근세의 그것과 비슷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노사학파의 이념적 기초가 율곡의 성리학이라는 데서 이미 예견된 것이죠. 율곡 선생하고 퇴계는 1589년 혹은 1592년 이전 조선 체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노사의 이념적인 안테나는 바로 이 이상적 시대, 임진왜란 발발 이전의 조선을 이념화한 성리학적 대동 단결의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05년 이후의 상황은 노사학파 후학들의 이념적인 목표하고 어울리지 않았죠.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사학파가 그 후대에 발전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으리라는 것은 거의 필연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송대 성리학은 그 이전의 유학적 전통의 고답적인 성격에 저항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불교와 도가 사상에 저항하는 안티 이데올로기로서 기존의 유학의 전통이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공격했죠.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그 이전 시대가 불교의 이데올로기의 시대라는 것을 공격했습니다. 기정진의 시대는, 기정진 선생의 시대는 서구의 침탈이 이념적으로 것을 지적하면서 율곡 이 선생의 성리학이 이에 대한 대응 이데올로기로 기존의 이론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 6.25를 지나쳤고 군부 독재를 거쳐서 21세기에 도달한 한국인들입니다. 우리는 노사 기정진 선생으로부터 무엇을 계승해야 되고 무엇을 끊어내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노사 선생이 자신의 사상적 토양인 기호학파의 근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퇴계 선생은 자신의 토양을 오른쪽으로 더 과격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주의가 마지못해 인정했던 이약 기강, 이는 약하고 기는 강하다라는 것을 기는 강하고 이는 강하고 기는 강하다, 이강기약의 이상으로 묘사하려고 했죠. 이와 비슷하게 노사 기정진 선생도 율곡의 성리학을 오른쪽으로 더 틀었습니다. 리무이가 19세기의 현실에서 기유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차원으로, 그런 성리학적인 차원으로 율곡 성리학을 수정했죠. 그 시대에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는 어떨까요? 인적 차원에서 노사학파의 사전 제자에는 8천여 명의 남긴 그 그림자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물적 차원에서 노사학파가 남긴 물리적 유산들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적 차원에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된 상태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대 한국의 통일적 이념, 그리고 이 남북의 이념 대립에 대한 노사학파의 대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비록 형식과 내용은 다르지만 여전히 비슷한 농도의 문제에 마주치고 있습니다.
노사 선생을 경유하든 간제 전후 선생을 경유하든 질문은 늘 똑같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참조해야 할 과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노사학파의 가르침은 과연 현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결국 영원히 현재적인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질문과 대답들입니다. 이것은 노사 선생이 옳았고 다른 어떤 성리학자가 틀렸다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19세기에서 20세기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전환은 노사 선생뿐만 아니라 화서 이학노 선생이나 한주 이진상 선생이나 묘남 최익현 선생으로 이름으로 진행됐던 성리학적 사유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식민지화되는 걸 못 막아냈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노사 선생이 자신의 이름으로 성리학적 사유를 추동했던 기원에 대해 그 철학적 작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사유하는 것이 남습니다. 자신의 기원을 돌이켜 그 본원으로 돌아가는 환원주의적인 가 아니라 그 본원적 사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모름지기, 철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자신을 낳았던 사유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기자이와 비유사지라는 자신의 학술의 기원인 율곡 이이의 진술 속에서 뽑아내서 성리학적 타당성을 물었던 노사처럼 다시 한번 현대의 우리들은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과거의 전통을 돌이켜봐야 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해서 조금 부족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노사 선생의 등장과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19세기에서의 이념 그리고 한국 유학사에서의 지성사적인 위상 그리고 현대 우리에게 남겨준 철학적 사유에 대한 필요성의 문제까지를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더 나은 글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더 좋은 말을 해드릴 수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입니다만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